평생 돈을 벌었는데 왜 은퇴 후 통장은 모래성처럼 허물어질까요? 여러분, 지금 이 질문이 가슴에 와닿으신다면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저는 30년간 성실하게 일했던 한 은퇴자를 만났습니다. 그분은 떨리는 손으로 가계부를 넘기며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평생 허투루 쓴 적이 없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분의 통장 잔액은 놀랍게도 10년 전보다 더 줄어들어 있었습니다. 월급은 꼬박꼬박 받았고 큰 빚도 없었는데 말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불안을 느끼고 계신가요? 은퇴 후 통장 잔액이 생각보다 빨리 줄어드는 걸 보며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신 적 있으신가요? 사실 이것은 운이 아닙니다. 당신 안에 수십 년간 굳어진 세 가지 치명적인 습관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 이 습관들이 너무나 당연해 보여서 아무도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마치 서서히 새는 구멍처럼 매일 조금씩 당신의 노후 자금을 갉아먹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습관은 정보의 함정입니다. 우리는 TV, 유튜브, 친구의 말을 들으며 이것저것 시도합니다. 오늘은 부동산이 좋다더라. 내일은 주식이 답이라더라. 모레는 연금저축이 최고라더라. 하지만 정작 내 상황에 맞는 선택인지는 모릅니다. 수많은 정보 속에서 길을 잃고 결국 아무것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시간만 흘러갑니다. 두 번째는 눈에 보이지 않는 두려움입니다. 은퇴 후 가장 큰 적은 외로움입니다. 그 외로움이 지갑을 엽니다. 자식들에게 용돈을 더 주고 모임 비용을 선뜻 내고 괜찮아. 이번 한 번만이라고 스스로를 달래며 지출합니다. 돈으로 관계를 유지하려는 순간 당신의 통장은 이미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세 번째는 가장 충격적입니다. 바로 행동하지 않는 용기 부족입니다. 문제를 알면서도 변화가 두려워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 바꾸기엔 너무 늦었어. 이 나이에 뭘 새로 배워. 이런 말로 자신을 가둡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이 변화를 시작하지 않는 매 순간마다 당신의 노후는 더 불안해집니다. 그렇다면 해답은 무엇일까요? 놀랍게도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당장 딱 세 가지만 실천하세요. 첫째, 남의 말이 아닌 내 상황에 맞는 재정 계획을 세우세요. 둘째, 관계를 돈이 아닌 진심으로 채우세요. 셋째, 오늘 할 수 있는 작은 변화 하나를 시작하세요. 통장 정리든 불필요한 구독 취소든 무엇이든 좋습니다. 결국 노후 파산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지혜롭게 살지 못해서 찾아오는 겁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벌었습니다. 이제는 지혜롭게 지킬 차례입니다. 그 돈 정말 필요해서 쓰는 건가요? 아니면 습관이 시키는 대로 쓰는 건가요? 여러분, 제가 만난 김 선생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은퇴 전까지 월 500만 원을 꾸준히 버셨습니다. 생활비로 300만 원, 저축으로 200만 원. 딱 떨어지는 계획이었죠. 그런데 은퇴 후 3년이 지난 어느 날 그분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상해요. 수입이 절반으로 줄었는데 왜 저축은 거의 못하고 있을까요? 나는 여전히 똑같이 살고 있는데 말이에요. 바로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똑같이 살고 있다는 착각 말입니다. 그분의 가계부를 함께 펼쳐봤습니다. 아침 커피값 5,000원, 한 달이면 15만 원입니다. 이 정도야 괜찮지라고 생각하셨대요. 주말마다 외식 10만 원 가끔은 먹어야지라고 스스로를 달랬답니다. 명절 때마다 자식들 용돈 각각 50만 원, 부모로서 당연한 거 아니냐고 하셨습니다. 하나하나는 크지 않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1년을 계산해 보니 무려 1천만 원이 넘게 습관으로 증발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가장 무서운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수입이 줄었다는 걸 머리로는 압니다. 하지만 몸은, 손은, 그리고 마음은 여전히 예전처럼 움직입니다. 30년, 40년 동안 벌면 쓰는 게 당연하다고 학습된 뇌는 은퇴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마치 톱니바퀴처럼 돌고 도는 습관의 굴레에 갇혀 우리는 스스로를 파산으로 몰아넣고 있는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나는 절약하며 살아라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이 정도는 괜찮아라는 작은 합리화가 매일 반복됩니다. 이것이 바로 미혹입니다. 스스로를 속이는 가장 교묘한 방식입니다. 통장 잔액은 거짓말하지 않는데 우리만 거짓말을 믿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냉정함입니다. 지금 당장 당신의 수입을 정확히 인정하세요. 은퇴 후 수입이 제로라면 제로인 겁니다. 연금 200만 원이 전부라면 200만 원이 전부인 겁니다. 이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는 순간부터 진짜 지혜가 시작됩니다. 김 선생님은 그날 이후 모든 걸 바꿨습니다. 커피는 집에서 내려 마시기로 했습니다. 외식은 월 2회로 제한했습니다. 자식들 용돈은 마음이 아팠지만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처음엔 너무 힘들었대요. 마치 자신이 초라해지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6개월 후 그분의 통장에는 처음으로 플러스 잔액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진짜 부자는 많이 버는 사람이 아니라 현명하게 지키는 사람이더군요. 여러분, 과거의 소비 패턴을 지금 이 순간 리셋하세요. 1원이라도 지키려는 새로운 마음가짐을 세우세요. 그것이 바로 미혹되지 않는 지혜입니다. 당신의 노후는 당신이 얼마나 냉정하게 현실을 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의 덫. 자식에게 주는 돈, 정말 사랑일까요? 아니면 외로움을 채우려는 몸부림일까요? 제가 만난 박 여사님은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사셨습니다. 2 아들 1 딸을 대학까지 보내고 결혼도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은퇴 후 그분이 가장 두려워한 건 가난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외로움이었습니다. 애들이 안 찾으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이 매일 밤 그분을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선택했습니다. 돈으로 관계를 지키기로요. 명절 때마다 용돈 봉투를 두둑이 준비했습니다. 손주들 생일이면 비싼 선물을 사줬습니다. 자식들이 힘들다고 하면 통장에서 돈을 빼서 건넸습니다. 이게 부모된 도리지. 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돈을 줄수록 자식들의 연락은 오히려 뜸해졌습니다. 돈을 줄 때만 반갑게 대하고 없다고 하면 표정이 굳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5년 후 박 여사님의 통장은 거의 바닥났습니다. 그분은 눈물을 흘리며 제게 말했습니다. 나는 사랑으로 준 건데 애들은 당연한 권리처럼 받더라고요. 이제 줄 게 없으니까 연락도 안 해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보상 심리의 덫입니다. 우리는 외롭습니다. 은퇴 후 사회적 관계가 끊기고 배우자마저 멀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 공허함을 채우려고 우리는 돈을 씁니다. 자식에게, 친구에게, 모임에서 내가 이만큼 주면 그들이 나를 사랑하겠지. 라는 착각 속에서요. 하지만 냉정한 진실은 이렇습니다. 돈으로 산 관계는 돈이 끊기는 순간 함께 끊깁니다. 더 가슴 아픈 건 이것이 진짜 사랑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진짜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돈이 있든 없든 자식은 부모를 찾아야 합니다. 친구는 진심으로 만나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먼저 돈으로 관계를 시작하는 순간 그들은 그게 당연한 줄 압니다. 우리는 스스로 의존성을 만들어내고 그 의존성에 우리 자신이 갇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용기를 내세요. 지금 당장 말하세요. 이제 나도 여유가 없다고요. 처음엔 서운해할 겁니다. 어쩌면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가족이라면, 진짜 친구라면 그 말을 이해할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진심 어린 관계가 시작될 겁니다. 돈이 아닌 마음으로 만나는 관계 말입니다. 박 여사님은 1년 전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돈을 주지 않기로요. 대신 매주 자식들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었습니다. 손주들에게는 직접 만든 반찬을 가져다 줬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관계가 더 깊어졌습니다. 큰아들이 최근에 이렇게 말했대요. 엄마, 그동안 돈만 받아서 미안했어요. 이제야 엄마 마음을 알 것 같아요. 여러분, 관계를 돈이 아닌 진심으로 채우세요. 외로움은 돈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깊은 공허함만 남깁니다. 진짜 사랑은 베푸는 게 아니라 함께 나누는 겁니다. 당신의 통장을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당신과 자식 모두를 위한 진짜 사랑입니다. 숨 쉴 공기를 낭비하다. 평생 참았으니 이제는 나를 위해 써도 되지 않을까요? 이 질문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 어쩌면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서 이 목소리가 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 질문이야말로 노후 파산으로 가는 가장 달콤한 독약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만난 최 사장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40년간 작은 공장을 운영하셨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10시까지 일하셨죠. 가족여행 한 번 제대로 못 가셨고 외식도 거의 안 하셨습니다. 나중에 은퇴하면 그때 좀 살자는 마음으로 버텼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은퇴했습니다. 통장에는 평생 모은 3억 원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좀 살아야지. 먼저 늘 타고 싶었던 고급 승용차를 샀습니다. 5천만 원이었습니다. 평생 소나타만 탔는데 이 정도는 해도 되지. 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그 다음엔 한 달에 한 번씩 골프장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에 20만 원, 1년이면 240만 원이었습니다. 건강도 챙기고 친구도 만나는데 이게 낭비인가? 라고 생각했습니다. 명품 시계도 하나 샀습니다. 이제 나이도 있고 체면도 있는데 라는 이유였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3억은 어느새 1억 5천으로 줄어 있었습니다. 그분은 깜짝 놀라 제게 찾아왔습니다. 이상해요. 큰돈 쓴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빨리 줄었을까요? 나는 그냥 평범하게 산 것뿐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놓치는 치명적인 진실이 있습니다. 보상과 안정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보상은 과거에 대한 보답입니다. 나는 고생했으니까 이제 받을 자격이 있어. 라는 심리죠. 하지만 노후의 돈은 보상이 아닙니다. 생존입니다. 앞으로 20년, 30년을 살아갈 숨 쉴 공기입니다. 그 공기를 지금의 기쁨을 위해 마구 소비하면 나중에는 숨을 쉴 수 없게 됩니다. 더 무서운 건 보상 심리는 한 번 시작하면 멈추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고급 승용차를 타면 소나타가 초라해 보입니다. 골프를 치면 동네 산책은 시시해집니다. 명품을 사면 일반 제품은 눈에 안 들어옵니다. 우리의 기준이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마치 중독처럼 점점 더 많은 돈을 써야만 같은 만족을 느끼게 됩니다. 최 사장님은 어느 날 밤 잠을 못 이루셨답니다. 통장을 보니 1억 5천만 원. 나이는 68세. 앞으로 얼마나 살지도 모르는데 이 돈으로 과연 버틸 수 있을까? 갑자기 숨이 막히는 것 같았답니다. 그제야 깨달았답니다. 자신이 숨 쉴 공기를 낭비하고 있었다는 걸요. 찰나의 기쁨을 위해 영원한 평안을 저당 잡혔다는 걸요. 여러분, 진짜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은 뭘까요? 지금 당장 좋은 차를 타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비싼 물건을 사는 게 아닙니다. 진짜 사랑은 80세의 나, 90세의 나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때 내가 불안하지 않도록, 두렵지 않도록 지금 지켜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자기애입니다. 최 사장님은 그날 이후 모든 걸 바꿨습니다. 고급 승용차는 팔고 중고 경차를 샀습니다. 골프는 월 1회로 줄이고 나머지는 등산으로 대체했습니다. 명품은 더 이상 사지 않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자존심이 상했답니다. 친구들 앞에서 초라해 보이는 것 같았답니다. 하지만 6개월 후 그분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졌어요. 통장 잔액이 줄지 않으니까 밤에 잠도 잘 와요. 이게 진짜 행복이더군요. 돈의 목적을 바꾸세요. 보상이 아니라 안정으로요. 찰나의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평안으로요. 당신이 정말 사랑해야 할 사람은 지금의 당신이 아니라 미래의 당신입니다. 그 미래의 당신이 불안하지 않도록 지금 지켜주세요. 그것이 바로 당신이 평생 일한 것에 대한 진짜 보상입니다. 두려움에 갇힌 결정권. 알면서도 왜 못 바꿀까요? 혹시 두려워서는 아닐까요? 이 질문을 드리면 대부분의 분들이 고개를 저으십니다. 아니요, 두렵지 않아요. 그냥 이게 편해서 그래요. 라고 말씀하시죠. 하지만 제가 수백 명의 은퇴자들을 만나며 깨달은 진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변화가 두렵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을 편함이라는 말로 포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만난 정 선생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매달 적자가 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셨습니다. 통장에서 매월 50만 원씩 빠져나가고 있었죠. 하지만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왜 안 바꾸세요? 그분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에이, 이 나이에 뭘 바꿔요? 그냥 이대로 살다가 가는 거지. 귀찮기도 하고요. 하지만 6개월 후 다시 만났을 때 그분의 표정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눈가에 깊은 주름이 더 패였고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밤에 잠이 안 와요. 통장 보면 너무 무서워요. 이러다 정말 거지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결국 변화를 미루는 대가는 더 큰 두려움과 불안으로 돌아온 겁니다. 여기서 가장 슬픈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결정권을 포기합니다. 이제 늙었으니까. 뭘 해도 소용없으니까. 내가 뭘 안다고. 라는 말로 스스로를 가둡니다. 은행 직원이 권하는 대로 가입하고 자식이 시키는 대로 투자하고 친구가 하자는 대로 돈을 씁니다. 내 인생인데 내 돈인데 정작 나는 결정하지 못합니다. 더 무서운 건 이것이 습관이 된다는 점입니다. 한 번 결정을 회피하면 다음번엔 더 쉽게 회피합니다. 누가 알아서 해주겠지. 어떻게든 되겠지. 라는 수동성이 삶을 지배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당신은 당신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관객이 됩니다. 그저 흘러가는 대로 무너지는 대로 바라만 보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정 선생님은 그날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솔직히 말하면요, 무서워요. 뭘 바꿔야 할지도 모르겠고, 바꿨다가 더 나빠지면 어떡하나 싶어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저는 그분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가만히 있는 게 가장 나쁜 선택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통장은 무너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용기를 내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당장 통장 하나를 정리하세요. 쓰지 않는 구독 서비스 하나를 취소하세요. 자식에게 이제 내가 결정할게라고 한 번만 말해보세요. 은행 직원에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라고 거절해 보세요. 이 작은 결정 하나가 당신의 인생을 다시 당신 손으로 되찾아오는 첫걸음입니다. 정 선생님은 그날부터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사용하지 않는 통장 3개를 정리했습니다. 그 다음엔 불필요한 보험 2개를 해지했습니다. 자식이 추천한 투자도 거절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판단할게. 라고 말했답니다. 처음엔 떨렸답니다. 하지만 한번 결정하고 나니 다음 결정은 더 쉬워졌답니다. 3개월 후 그분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야 내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통장도 안정됐고 마음도 편해졌어요. 여러분, 결정권을 되찾으세요. 당신의 노후는 당신이 결정해야 합니다. 두려움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에 갇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건 스스로를 파산으로 밀어넣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작은 결정 하나를 하세요. 그 작은 용기가 당신의 노후를 바꿀 겁니다. 제 영상들이 당신의 존경하는 인생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제 글이 작은 도움이 되었다면 댓글과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는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